거의 매년 여름을 앞두고 제작되는 단골 영화들이 있죠. 상어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인데요. 바다 생물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생물이 상어이기 때문 아닐까요? 당장 떠오르는 영화만 해도 최근작인 메갈로돈 시리즈, 47m, 언더워터, 딥블루시, 조스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에도 또 한 편의 상어 영화가 등장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6월 5일 방영한 센강 아래입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죠. 상어 영화인데 갑자기 센강이라니요. 센강은 프랑스 파리 중심부를 흐르는 강으로 한강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다 생물인 상어가 느닷없이 센강을 찾아간 이유는 상어 영화 분야의 절대지존인 조스와 차별화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어 영화의 교범이나 다름없는 조스를 살펴보면서 센강 아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스의 대박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탁월한 연출력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동력은 1974년 2월 출간된 피터 벤틀리의 원작 소설에 있다고 봅니다. 출간 후에 무려 44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지켰고요. 전 세계에서 2천만 부 이상이 팔리는 초대박 흥행작이었습니다. 저도 이 소설 영문판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영화에서는 초반에 아주 잠깐 지나가지만 조스가 등장하는 첫 화면부터 바다에서 헤엄치던 젊은 여성의 움직임에 자극받아가지고 습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소설의 도입부는 정말 끝내줍니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길 추천하고요. 조스의 연출을 맡을 때 스필버그는 사실 새파란 애송이었습니다. TV 영화 듀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장편 영화 슈거랜드 특급으로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후에 맡게 된 두 번째 장편이 바로 조스였거든요. 관광지자 섬마을인 에미티 해안에서 여대생이 행방불명됩니다. 며칠 후 해변가에 여대생의 시체가 떠밀려 오는데 아주 참혹한 산산이 부서지고 어떤 거대한 괴물에게 물어뜯긴 듯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경찰서장 브로디는 상어의 공격으로 죽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브로디는 해안 폐쇄를 제안하지만 시장은 관광업에 타격을 준다며 거부하죠. 브로디의 예상대로 해안을 헤엄치던 개와 소년이 상어에게 습격당해서 차례로 실종됩니다. 상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시장의 선언에 고무된 사냥꾼들이 다 바다로 나서고 그중 한 팀이 뱀상어를 잡아옵니다. 시장은 식인상어를 잡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인터뷰를 하죠. 브로디 서장의 초청으로 마을에 온 해양 생태학자 후퍼는 뱀상어의 입 크기가 첫 번째 희생자의 상처 크기와 다르다며 부검을 제안하고요. 상어 내장 속에서 식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다에 표류 중인 보트에서 백상어 이빨을 발견한 후퍼와 브로디는 거대한 백상어리가 진범이라고 확신하지만 후퍼가 백상어 이빨을 분실하는 바람에 시장을 설득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해안가의 라이프가드 한 명이 또 조스의 희생자가 되면서 에미티의 여름 장사는 막을 내리죠. 브로디는 후퍼와 함께 상어 전문 사냥꾼인 퀸트의 배 우르카오를 타고 조스를 찾아 나섭니다. 배우 로버트 쇼가 연기하는 퀸트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데요. 그가 상어 전문 사냥꾼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퀸트는 2차 대전 중에 일본군 어뢰를 맞고 침몰한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배가 침몰한 후 며칠 동안 전우들 수백 명이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지켜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간 전우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상어 사냥꾼이 되었던 의리의 상남자였던 거죠. 세 사람은 바다 한 군데에서 마침내 조스를 만납니다. 놈은 몸길이 4~5m에 몸무게가 2톤 남짓한 일반 백상어에 비해서 무려 몸길이 8m가량 그리고 체중이 3톤 이상 나가는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그 정도 몸집이다 보니까 조스의 공격 또한 강력하고 집요했습니다. 퀸트는 조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공기가 가득 튼 통을 3개나 매다는 데 성공하지만 조스는 도망가기는커녕 공격을 계속해서 배를 좌초시키고 말죠. 강철 케이지에 들어가서 조스를 유인하려던 후퍼는 오히려 조스의 공격으로 케이지가 박살나는 바람에 죽다 살아나고, 또 퀸트는 배가 기우는 과정에서 조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한 10여 초 정도 지속되는 조스와 퀸트의 몸싸움은 야만적이면서도 처절한 장면인데요. 죽고 죽이는 관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상어의 사투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기울어가는 배 위에 홀라남은 브로디는 조스의 아가리에 압축 공기통을 던져 넣은 후 총으로 폭발시켜서 놈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될 놈 되리라고 스필버그는 운도 억세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위해서 만든 조스 애니메트로닉스 세대가 다 고장나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스필버그는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예 상어를 보여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여주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상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거죠. 이런 사정 탓에 조스는 몸의 일부만 보이다가 상영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전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스필버그의 전략이 더욱 공포를 유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살벌한 메인 테마 음악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듣기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짜잔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는 유명한 음악 말이죠. 이 음악이 흘러나오면 당시 여자와 어린이 관객들은 무섭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조스는 스필버그 감독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만 상어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다른 감독들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어를 등장시켜서 조스보다 더 잘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조스 이후에 자체 시리즈도 여러 편 나오고 또 다른 상어 영화들이 등장했지만 능가하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또다시 새로운 상어가 우리 곁을 찾아왔죠. 그게 바로 센강 아래입니다. 소피아는 상어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청상아리인 릴리트에 비컨을 꽂아서 추적 중입니다. 소피아 일행은 쓰레기들이 형성한 플라스틱 섬 밑에서 릴리트를 발견하고 잠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릴리트는 원래 크기의 3배가 넘는 7m 이상 크기로 성장해 있었죠. 이 정도는 조스 크기와 맞먹는 크기인데요. 꺼림직한 기분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계획대로 샘플을 채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결과 남편과 동료들은 릴리트에 밥이 됩니다. 소피아 역시 죽다 살아나죠. 3년이 지난 후에 사라졌던 릴리트는 갑자기 센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환경운동가이자 해양박물관 직원으로 일하는 소피아는 센강 수상경찰들과 퇴치작전에 나서는 한편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 하지만 철인 3종 경기를 개최해서 정치적인 명성을 얻으려는 여자 시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결국 경기는 시작되고 소피아와 경찰들은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물 속은 상어들 천지였습니다. 릴리트가 단위 생식을 해서 남은 새끼 상어들이 빠르게 번식을 했던 거죠. 상어들은 수영 중인 철인 경기 선수들을 공격하고 센강은 피가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시장이 요청해서 투입한 군대는 상어들을 겨냥해서 총격을 가하다가 강바닥에 쌓여있는 2차 대전 당시의 불발탄을 오폭시키면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죠. 이번에는 조스와 센강 아래의 캐릭터부터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죠. 조스의 브로디 서장은 센강 수상경찰인 아딜이 하고 있지만 식인 상어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요하게 상어와 싸우는 모습은 브로디 서장의 압도적인 승입니다. 해양생태학자인 후퍼는 소피아와 치환되는데 이 역시 상어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퍼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심과 현실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에미티 시장은 파리 시장으로 박제되는데 두 사람의 대결은 무승부로 볼 수가 있고요.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상어 사냥꾼 퀸트는 환경보호론자 미카와 맞서게 되는데요. 연기력이나 극중 역할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조스의 캐릭터들이 직업에 기반한 의무감이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관객들에게 강력한 몰입감과 공감대를 선사하는 메소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서 센강 아래의 캐릭터들은 딱히 이렇다 할 인상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극본에 있으니까 연기로서 그냥 한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상어의 존재감마저도 딱히 강력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일반 상어보다 훨씬 거대한 상어라는 차별성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미카와 철인 3종 경기를 잡아먹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시각적인 임팩트를 너무 강조하려다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입니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도 이런 점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조스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감독이 내세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환경오염에 따른 상어의 돌연변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단위생식과 민물서식이고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센강에서 거대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설정만 만들고 아무따 해버린 거죠. 개연성은 가볍게 버린 겁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 소설을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든 주라기 공원 시리즈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몇 천만 년 전에 살던 공룡을 다시 살려내서 관광파크를 만들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이클 크라이튼도 이 사실을 알기에 기막힌 상상력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층의 호박 결정 속에 박힌 중생대 시절 무기에서 공룡 혈액을 추출하고 부족한 DNA는 공룡과 흡사한 개구리 DNA로 보완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정확한 사실 여부까지는 몰라도 일단 그럴듯합니다. 이게 바로 개연성의 중요성이거든요. 관객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게끔 이야기 구조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죠. 릴리트가 새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센강에 왔다는 설정 역시 자세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7m가 넘는 거대한 청상아리가 센강에 와서 도대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대서양과 센강은 먹이풀에서 비교를 할 수 없거든요. 돌연변이 나지만 청상아리가 연어도 아니고 굳이 강에 와서 단위생식을 한다는 설정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더군요. 센강 밑에 2차 대전 당시에 불발탄이 쌓여있고 군인들이 상어를 쏘는 과정에서 터진다는 것도 사실은 좀 코미디 같았습니다. 억지가 더 많았다는 느낌. 누구나 다 아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알리는 메시지를 굳이 이런 오락영화에 넣어야 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이건 다큐가 아닌데 말이죠. 환경오염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터치하고 오락성과 대중성에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미카라는 그 환경보호단체를 내세워서 계속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을 단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스러운 차별화를 해야 했던 감독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체기획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차라리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은 탁월한 원작 소설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스와 주라기 공원이 주는 교훈은 가망 없는 창작 대본에 집착하기보다는 검증된 원작을 찾는 게 무조건 낫다는 사실 아닐까요?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건 조스 소설의 흥행성을 알아보고 판권을 출판 전에 미리 산 제작자의 성관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그 소설의 판권을 산 제작자가 없었다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었죠. 센강아래가 흥행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나 국내에서 낮은 평가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이 영화에 주고 싶은 평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